최근 충격적인 전쟁의 판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론으로 이란의 핵 수뇌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그마한 자폭 드론 하나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중심은 더 이상 탱크도 전투기도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작은 무기가 전장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보다 더 정밀하고 더 조용하며 더 압도적인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이 만들고 있는 이 기술은 그저 하늘 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사람 없이도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이 충돌 없이 이륙하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명령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기술은 아직 전쟁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배치되는 순간 전쟁의 룰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전 세계가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기술을 만든 걸까요? 왜 이 기술을 만든 이들은 그걸 무기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헤이워드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기술분석관으로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세계 각국의 군사기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말 많은 나라들의 기술을 봐왔는데요. 대부분은 예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미국의 스텔스 기술, 러시아의 미사일 체계, 중국의 인공지능 무장화까지요. 그런데 작년 독일 뮌헨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은 2024년 2월 중순이었어요. 뮌헨 안보회의 둘째 날이었죠. 저는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전략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중국의 인공지능 무장화 문제로 각국 대표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회의장 안은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사실 저는 이런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때로는 과장된 발표나 허풍에 가까운 주장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냉정하게 팩트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아직 서구 선진국들과 격차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세션이 시작되면서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김민수라는 분이었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분이 뭔 얘기를 할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야 첨단 기술 강국이긴 하지만 군사기술 면에서는 아직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겼어요. 김민수 박사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이 마이크 앞에 서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론 항공모함 HCX-23 실물화 및 초도 시험 운용 성공을 보고드립니다.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더도 덜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짧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엔 뭔 소린지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특히 미국 대표단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독일 대표는 급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일본 대표였어요. 다나카 히로시라는 분이었는데 즉시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이는 지역 군사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명한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자 중국 대표인 왕리 박사도 기술 외교라는 미명 아래 감춰진 군사주의적 도발이라며 비판했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뭔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드론 항공모함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미국도 이미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저는 급히 옆에 앉아 있던 동료인 마이클 톰슨에게 속삭였어요. 마이클,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마이클은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에드워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게임 체인저야. 그런데 정작 이상한 건 김민수 박사의 발표 내용이었어요. 보통 이런 군사기술 발표를 할 때는 무기 수량이나 함정 크기, 무장 스펙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적어도 대략적인 성능이나 운용 개념 정도는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김민수 박사는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 위 자율 운영 플랫폼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만 사용했어요. 이게 뭔 뜻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다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발표하는 걸까? 보통은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서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중요한 기밀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건가? 회의가 끝나고 저희 영국 대표단이 따로 모였을 때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토니 윌슨 국방부 차관은 그냥 과장된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는 항상 신중한 편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에드워드,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항공모함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게다가 드론을 운용하는 항공모함이라니? 너무 허황되지 않나? 반면 사라 톰슨 정보분석관은 완전히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이 이런 자리에서 허풍을 떨 리는 없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토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 특히 대규모 군집 제어 기술 말이야. 여의도 드론쇼 봤잖아? 그때 이미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을 보여줬다고. 저는 솔직히 중간 정도 입장이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은 분명 높지만 과연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을까? 그리고 설사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도 왜 이렇게 애매하게 발표한 걸까?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의 최근 군사기술 동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어요. 놀랍게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째,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드론 관련 특허 출원을 급격히 늘리고 있었어요. 특히 다중 드론 제어 시스템 관련 특허가 눈에 띄게 많았죠. 둘째,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드론 관련 계약을 여러 건 따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죠. 가장 흥미로운 건 한국의 민간 드론 쇼 기술이었어요. 2021년부터 시작된 여의도 드론 쇼는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었고 제어하는 드론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300대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0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시에 제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군사적으로 응용된다면 그날 저녁 본부에 보고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런던 본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제임스 해리슨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에드워드, 자네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런 결정은 며칠간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하루 만에 결정이 난 거였거든요. 이건 단순히 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저 기술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누가 만든 건지, 그리고 왜 만든 건지를 파악하고 와야 해. 해리슨 차관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보기관들로부터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드론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특히 대규모 드론 군집 제어 기술 면에서 말이지. 자네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정확한 평가를 해줘야 해. 저는 그 순간 왜 각국 대표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드론 기술이 현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말로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건 전 세계 군사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최근 실전에서 벌어진 드론 전쟁 사례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드론이 단순한 정찰 장비에서 주요 전력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자폭 드론들이 러시아의 Tu-22M3 전략 폭격기를 완전히 파괴했어요. 수백억 원짜리 첨단 폭격기가 몇십만 원짜리 드론에 의해 고철덩어리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FPV 드론들이었어요. 이 드론들은 실시간으로 참호를 침투해서 정확한 위치에 자폭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기존의 포격이나 폭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밀 타격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드론대 전술이었어요.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을 동시에 띄워서 러시아 방공망을 혼란시키고 그 사이에 주요 타겟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전술 앞에서는 아무리 첨단 방공 시스템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드론을 다 격추할 수는 없었거든요. 중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이란 핵 개발 수뇌부를 자율 비행 드론으로 제거했는데 그중 한 건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차량 안에 있던 특정 인물을 원격 제어된 기관총으로 정확히 암살한 거였거든요. 이건 이미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식별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저는 이런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걸 깨달았어요. 전쟁이 조용해지고 있다는 거였죠. 예전처럼 수만 명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는 전쟁은 더 이상 없어요. 대신 드론들이 조용히, 정확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드론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의 신호체계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드론을 운용하는 항공모함을 개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작전을 지휘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예 전장 자체를 설계하는 플랫폼일 수 있었거든요. 전장의 룰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인 거죠. 런던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우연히 과거에 봤던 여의도 드론쇼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2021년 코로나 시기에 300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의료진의 얼굴을 그려내고 백신병을 형상화하고 힘내요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모습이었죠.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드론들이 보여준 건 군사력도 아니고 단순한 볼거리도 아니었어요. 뭔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드론들이 만약 전장에 투입된다면 어떨까?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어떤 기준으로 드론을 움직이게 할까? 다른 나라들처럼 단순히 적을 제거하는 도구로만 사용할까?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기술을 잘 만든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출장에서는 단순히 기술의 스펙이나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까지 이해해 보자고요. 한국의 드론 기술이 정말 특별한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미래의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서울의 밤 풍경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많은 빌딩들이 LED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하늘에는 몇 대의 드론이 야경 촬영을 하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드론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죠. 과연 이런 나라에서 어떤 놀라운 기술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 정부 측 연락을 받았어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정민 박사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도착하는 대로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만날 장소가 서울이 아니라 경남 거제였다는 거예요.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에드워드 선생님,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거제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HCX-23은 보안상 서울에서는 볼 수 없어서요. 이정민 박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게 정말 심각한 기술이구나 싶었죠. 모통 군사기술 시연은 서울 근교의 시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거제까지 가야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호텔 방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의 해군 시설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거제 해군기지는 한국 해군의 핵심 시설 중 하나였고 최신 함정들의 건조와 시험이 이뤄지는 곳이었죠. 이런 곳에서 시연을 한다는 건 정말 최고 수준의 기밀 기술이라는 의미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어요. 흥분과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예의와 격식을 중시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썼죠. 김포공항에서 거제로 향하는 소형 군용기에 탑승했을 때는 새벽 6시였어요. 함께 탑승한 건 이정민 박사와 통역관, 그리고 몇 명의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었어요. 군용기 내부는 생각보다 쾌적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각자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이정민 박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정말 신중한 분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보실 것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들입니다. 저희도 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되네요.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뭔가 정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드러내기는 조심스러운 그런 심정이 보였거든요. 박사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뮌헨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예상하셨나요? 이정민 박사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냥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뿐인데 각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아마 드론 항공모함이라는 표현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엿보였어요.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그분의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성격을 엿볼 수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실력이 있으면서도 과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 말이에요. 비행기가 거제 상공에 도달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푸른 바다 위에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고 그 사이로 거대한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특히 해군기지의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어요. 수많은 시설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최신형 함정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거제 해군기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놀란 건 보안 수준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기지까지 이동하는 내내 에스코트 차량이 함께했고 기지 입구에서는 여러 번의 신원 확인을 거쳤어요. 제 여권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심지어 지문 인식까지 했거든요. 이런 수준의 보안은 정말 최고 기밀 수준의 기술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죠. 저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설들을 많이 봤지만 이 정도로 철저한 보안은 처음이었어요. 기지 내부로 들어가면서 고니 곳곳에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CCTV도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모습들이었죠.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비공개 시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HCX-23이라 불리는 드론 항공모함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대한 항공모함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의외로 작고 조용한 함정이었어요.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전통적인 항공모함에 비하면 정말 작은 크기였어요. 하지만 함정 위에 설치된 시설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십 개의 작은 발사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안테나와 레이더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함정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센서들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전자두뇌 같은 느낌이었죠. 에드워드 선생님, 이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민 박사의 신호와 함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함정 위에서 정찰형, 통신중계형, 공격형 드론 수십 기가 동시에 이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손은 거의 닿지 않았죠. 단지 중앙통제실에서 몇 명의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첫 번째 드론이 이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소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일반적인 헬리콥터나 전투기와는 완전히 다른 조용한 이륙이었어요. 그리고 드론들의 움직임이 정말 우아했어요. 마치 발레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부드러운 동작이었죠. 더 놀라운 건 드론들의 팀워크였어요. 각각의 드론이 서로 다른 고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절대 충돌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임무가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정찰 드론이 갑자기 통신 중계 역할로 바뀌고 공격 드론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식으로요. 저는 옆에 서 있던 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박민철이라는 30대 후반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눈빛이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이 시스템을 누가 조종하고 있나요? 박민철 기술자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종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전체적인 임무만 입력할 뿐이에요. 각각의 드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시스템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수십 대의 드론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군사기술보다도 진보된 것이었어요. 그럼 충돌이나 오작동 위험은 없나요? 물론 안전장치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시스템이 워낙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각각의 드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협력이었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정말 대단한데요. 박민철 기술자는 잠깐 웃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에드워드 선생님, 혹시 여의도 드론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비행기에서 영상으로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이 기술의 출발점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드론쇼와 군사기술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평화로운 행사와 군사기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박민철 기술자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뭔가 특별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 시스템, 원래는 코로나 때 여의도 드론쇼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처음엔 그냥 충돌 안 하게 나는 법부터 고민했죠.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어요. 군사기술이 평화로운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때가 2021년이었는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였어요. 300대의 드론으로 의료진 얼굴을 그리고 힘내요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거였죠.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어요. 박민철 기술자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려웠지만 보람찼던 시간들에 대한 추억이 묻어났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드론들이 서로 통신하면서도 충돌하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300대가 동시에 움직이려면 각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고 서로의 경로를 예측해서 피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엔 이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된 기술이었다니요.
그래서 저희 팀이 몇 달 동안 밤낮으로 매달렸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고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나요? 네. 다행히 첫 번째 드론쇼는 대성공이었어요.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망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감동받아 하는 모습이 잊을 수 없어요. 박민철 기술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보는 관점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다음 해에는 부산에서 500대, 그리고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10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시에 제어했어요.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죠. 드론 수가 늘어날 때마다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했고 안전성도 더욱 강화해야 했어요. 정말 대단한 발전이네요. 300대에서 1000대까지.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인 발전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저희는 항상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기술이 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응용하게 된 건가요? 박민철 기술자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에요. 군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죠. 드론쇼를 보고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게 되었고 결국 이 시스템이 탄생한 거죠. 군사기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가장 어려웠던 건 저희 팀 내부의 갈등이었어요. 평화로운 목적으로 시작한 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갈렸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였어요. 평화로운 목적으로 시작된 기술이 군사기술로 발전했지만 그 근본 정신은 여전히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시연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욱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수정해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가 여러 개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 같았죠. 에드워드 선생님, 이건 배가 아닙니다. 하늘을 계산하는 기계예요. 박민철 기술자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게 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였어요. 전장 설계 소프트웨어가 배에 들어간 느낌이었죠. 거제에서의 시연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호텔 방에서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게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조용히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런던 본부에 1차 보고를 했는데 해리슨 차관보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에드워드, 자네가 본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게임 체인저야. 즉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 호텔 로비에서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눈에 익은 얼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전혀 우연이 아니었어요. 로비 한쪽 구석에는 싱가포르 국방부 관계자로 보이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작년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봤던 리 웨이밍 박사였거든요. 그분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사절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체코와 폴란드 대표들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체코의 밀란 노바크 국방차관과 폴란드의 안나 코발스키 군사기술 담당관이었는데 이분들이 여기 있다는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로비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하고
신문을 펼쳐 들고는 주변 상황을 관찰했죠. 곧 말레이시아 대표단도 나타났어요. 국방부 산하기술연구소의 하산 이브라임 박사였는데 그분도 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분들이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같은 목적으로 왔지만 서로 경쟁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각자 다른 시간에 호텔 직원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 컨시어지 데스크 앞에 한 줄로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이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예약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모두 같은 목적으로 여기 온 거라는 걸요. 저는 호텔 직원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늘 호텔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외국 손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젊은 프런트 직원은 조금 당황스러워하면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개별 고객들의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다만 최근 해외에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어요. 이게 단순한 관광이나 일반적인 외교 업무가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리 웨이밍 박사와 마주쳤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에드워드 박사님, 이런 곳에서 뵙네요. 혹시 한국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리 박사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술도사 차왔는데 박사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리 박사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비슷한 목적이에요. 최근 한국의 기술 발전이 정말 눈부시니까요. 특히 드론 관련 기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HCX-23과 관련된 기술을 보러 온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나 도입을 검토하는 차원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에 몰려들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견학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 질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측에 추가 미팅을 요청했어요. 어제 본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이정민 박사가 오전 10시에 연구소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놀란 건 외국인 방문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주차장에만 해도 각국 대사관 차량들이 여러 대 서 있었고 입구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출입하고 있었어요. 마치 국제회의장 같은 분위기였죠. 이정민 박사와의 미팅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박사님, 최근 외국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나요? 이정민 박사는 잠깐 웃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에드워드 선생님도 눈치채셨군요. 맞습니다. 미넨 발표 이후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루에 10건 이상씩 문의 전화가 와요.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크게 3가지예요. 첫째는 기술 공유나 협력 가능성, 둘째는 도입 비용과 일정, 셋째는 기술 자문이나 컨설팅 요청이에요.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반응이 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즈니스 논의 단계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실제로 수출이나 기술 이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정민 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화적 목적이라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술 유출이나 악용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해야겠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운영 체계와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각국의 기존 드론들을 저희 제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요. 정말 현명한 접근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각국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한국도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들, 특히 군사 강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정민 박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복잡한 것 같아요. 일부는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일부는 견제하려고 하고 특히 중국과 일본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인가요? 중국은 기술 통제 협약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 작전 개정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역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기술 하나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오후에는 박민철 기술자와 별도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 거제에서 만났던 그분이었는데 서울에서 다시 만나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민철 씨, 솔직히 이 기술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예상하셨어요? 박민철 기술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전혀요. 저희는 그냥 드론쇼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킨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계가 이렇게 주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기분이세요? 한편으로는 뿌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만든 기술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지 걱정되거든요. 정말 솔직하고 겸손한 대답이었어요.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는 게 전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호텔 근처 카페에서 박민철 기술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에드워드 선생님, 제가 솔직히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박민철 기술자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처음에 드론쇼 기술을 개발할 때 저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다른 용도로 악용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분의 진솔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도덕적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게 전해졌거든요. 그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박민철 기술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저희 기술이 인정받는다는 게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막중해요. 이 기술이 평화를 위해 사용되길 바라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혹시 특별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가장 걱정되는 건 기술의 오남용이에요. 저희 시스템은 원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만약 공격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철학을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그럼 이상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길 원하세요? 저는 이 기술이 일종의 하늘의 방패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지키는 무기요. 각국이 서로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상적인 철학이었어요. 기술을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런 철학이 실제 개발 과정에도 반영되나요? 물론이죠. 저희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항상 방어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요. 공격 능력보다는 방어와 보호 능력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의 진정한 차별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에드워드 선생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연결이에요. 드론들이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듯이 사람들도 서로 연결되어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연결이라고 하시면? 네.
저희 드론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서로를 보호해요. 인간 사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기술을 통해 인간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게 전해졌거든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철학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본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 될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되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본 것들이 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아침 일찍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니 이번 출장은 단순한 기술 조사를 넘어서 제 인생관까지 바꾼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이정민 박사와 박민철 기술자가 배웅을 나와 주셨는데 그분들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업무적 만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에드워드 선생님,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정민 박사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도움이 되었다는 표현으론 부족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철 기술자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희도 외국 전문가분께 저희 기술을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영국에 돌아가서 쓸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철학과 꿈까지 담아서 쓰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철학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런던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정했어요. HCX23 보고서, 무기를 넘어서려는 기술 단순한 무기 체계 분석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에 들어온 기술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다. 이는 전장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며 나아가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담고 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정말 신중했어요.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제가 느낀 감동까지 균형 있게 담아야 했거든요. 특히 박민철 기술자가 말했던 하늘의 방패라는 개념은 꼭 포함시키고 싶었어요. HCX-23 시스템의 핵심은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력이다. 이 시스템은 적을 파괴하는 것보다 아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이런 철학적 접근은 기존의 서구 군사기술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런던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어요.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저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어요. 해리슨 차관보가 즉시 보고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차관보실에 들어갔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군 고위층까지 참석한 긴급 브리핑이었죠. 에드워드, 자네가 본 것이 정말 사실인가? 해리슨 차관보의 첫 질문이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드론쇼에서 시작된 기술이라는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며칠 후 제 보고서가 NATO 본부와 미국 국방성에까지 회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CNN에서는 드론 항모, 한국이 차세대 전장을 선도하다라는 제목으로, BBC에서는 이건 함선이 아니라 플랫폼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더 놀라운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은 즉시 기술 통제 협약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자위대 작전 개정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어요. 러시아도 비슷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죠. 한국의 기술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략을 바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관심을 끈 건 무기 체계 자체가 아니라 드론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기술 자문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들은 공식적인 협력 제안까지 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차세대 군사기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추구했던 평화적 활용이라는 철학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박민철 기술자에게서였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에드워드 선생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 민철 씨, 정말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박민철 기술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쓰신 보고서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기술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철학으로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실대로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HCX-23이 드디어 실전 배치가 결정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 단계까지 온 거였나요? 정말요? 언제쯤인가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공개할 수 없지만 올해 말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선생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날 초대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외국인인 제게 그런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자고 제안하다니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거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에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저희 기술을 제대로 이해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저희에겐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박민철 기술자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저희 기술을 무기를 넘어서려는 기술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추구하던 바를 정확히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느꼈던 감동이 그분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게 기뻤거든요. 민철 씨, 정말 영광스러운 초대네요. 꼭 참석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날이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덕분에 저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자들과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 초대장은 오지 않았어요. 실전 배치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날이 오면 제가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서 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이 단순히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할 거라는 것도요. 요즘 저는 종종 창밖의 런던 하늘을 바라보곤 해요. 지금은 드론도 없고 뉴스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분쟁 이야기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저 멀리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 기술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된 그 방식으로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연합에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몇 개 국가에서는 제 구조용으로 한국 드론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대요. 군사 기술이 평화적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박민철 기술자의 말이 떠올라요. 드론들이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듯이 사람들도 서로 연결되어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던 그 말이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뉴스를 봤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드론 기술이 지중해에서 난민 구조 작업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군사 기술로 시작된 것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된 거죠. 박민철 기술자가 꿈꾸었던 연결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쓴 보고서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의 후속 발전과 세계 각국의 반응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워요. 한국이 정말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바꿔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쓸 때마다 저는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전장을 바꾸는 건 총이 아니었다.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설계한 나라는 한국이었다. 어제는 정말 특별한 꿈을 꿨어요. 한국의 하늘에서 수백 대의 드론이 아름다운 형태를 그리며 날아다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드론들이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마치 하늘에 그려진 희망의 메시지 같았죠. 꿈에서 깨어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언젠가 그 초대장이 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걸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과 철학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갈지 지켜보는 증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을 장악한 나라, 한국에서 온 그 특별한 초대를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더욱 완전한 형태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를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큰 꿈,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저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하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래요. 한국이 그려낸 평화의 하늘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